빗길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이 지프가 바로 무인 자동차입니다. 보시는 대로 놀랍게도 운전자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 판단은 고도의 인공지능 회로를 가진 컴퓨터가 담당합니다. 미국이 지난해 95km의 속도로 세계 최고를 기록했지만 이번에 한 교수팀은 연구개발 8년 만에 이를 능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거기서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과가 뭐냐. 화공과 아니면 기계과다. 그 5기로 들어간 게 기계과였습니다. 공대는 안 된다. 가서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 공대 가는 것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考到一个好大学的，就是有关物理学科这方面可以。当我听到儿子跟我说他的梦想是想成为一个工程师的时候，我当时是非常开心的。那我一定是骄傲，除了骄傲。 스카이보다는 요즘 의대죠. 엄마의 어떤 수고의 확실한 도장이잖아요. 의사 돼서 롯데월드 보이는 살고 싶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동아리에서 부스 운영할 때 게임처럼 하게 하려고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원래는 이게 실제로 실물 총이 있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여기에 연결을 해서 총으로 쏘면 풍선이 터지는 형식의 게임인데 어릴 때부터 수학과 컴퓨터를 좋아했던 서장엽 씨. 지난해 수능에서 일반고 출신으론 유일하게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는 소신대로 컴퓨터 공학부를 선택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선택이었죠. 그 선택은 수능 만점 소식만큼이나 화제가 됐습니다. 공부 잘하니까 의대 가야겠다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요. 진로가 명확한 편이었어서 성적과 어찌 보면 무관하게 그냥 컴퓨터공학부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부모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이제 만점 받았을 때 그래도 한 장 의대를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했었거든요. 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의대 안 썼냐고, 왜 의대 안 갔냐, 뭐 그래도 한 장은 썼지 이러면서 다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너무 아깝다? 공대 가기에는 뭐 점수가 아깝다? 안녕 자기들아. 모닝모닝 굿모닝. 안녕하세요. 랭크 보세요. 직진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50만의 어떤 고급진 고품격 방송 갑시다. 그 사이에도 안 끼우고. 아이 셋 키우고 있는 대치동 엄마이고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우연찮게 시작하게 된 건데 벌써 한 5년, 6년 정도 교육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예요. 의대지나 정말 이것만큼 많은 욕망이 모여드는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의대 보내고 싶어. 선한 욕망. 자, 때려보세요. 쭉쭉쭉. 야, 그렇지. 다 일이지. 갈 수 있다면 다 가는 거지. 어딜 쪽집게 과외쌤한테 1억 주면 의대 무조건 보내준다 그래. 그럼 자기들 1억 쓸 거야 안 쓸 거야? 쓰죠. 까위님 써요. 이미연님 쓰죠. 쿠쿠다시님 씁니다. 엄마의 어떤 그 수고의 확실한 도장이잖아요. 왜냐하면 공대를 나와도 우리나라는 결국 월급쟁이잖아요. 그 돈 가지고 뭔가를 집을 사고 점점 이렇게 부의 확장, 축적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불가능하죠. 원장님이 너 자세 되게 좋아졌다고 되게 칭찬해. 원장님한테 클리닉 꼭 받아야 돼, 알았지? 네가 만약에 안 해주시면 해주세요, 원장님. 그렇게 얘기해. 몇 시에 끝나?
6시에 끝날 수도 있고. 6시에 그 앞에 근처에 있을 테니까 전화해. 갔다 와. 응. 이따 기다릴게. 이거랑 지금 똑같은 패턴. 대치동 아이들의 시간은 엄마의 계획표대로 흘러갑니다. Useless. Speak. Fearless. Loud. 자녀를 명문대에 보낸 엄마의 수첩은 마치 시험 족보처럼 귀하게 유통되죠. 한국 입시가 본인의 IQ 이런 지능만 높다고 해갖고 입시를 잘 치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시기마다 부모 역할을 잘 끌어와서 거기에 또 맞춤형으로 아이가 필요한 부분들을 사교육으로 잘 채워주고 이렇게 좀 잘 가줘야 되는 어떤 종합 예술 작품 같아요. 의대를 향한 욕망은 서울 강남으로 모여듭니다. 지난해 정시 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한 서울 출신 학생의 64%가 소위 강남 3구 출신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치키즈라는 아이들은 일단 그 시작이 심지어는 그 조리원에서 시작한다. 동기들과 함께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은 영어 유치원입니다. 한 7살쯤 되면 이제 슬슬 대치동 학생들이 당연히 가는 수학학원에 대비를 해주는 학원으로 진학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는 무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대치의 내신을 대비하기 위한 학원이거나 특목고, 전사고 이런 곳을 지원하기 위한 학원들. 그러다가 조금 길이 달라지는 게 고등학교 진학입니다. 어떤 학생은 영재학교, 과학고 또는 유명한 전국형 자사고 또는 광역형 자사고로 진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치에 있는 소위 말하는 강남 8학군. 재미있는 것은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대부분은 이제 의대를 지망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새로운 형태의 학원, 그리고 기존에는 상상도 못하던 서비스를 대체해주는 전문적인 직업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에선 취약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능 검사가 유행입니다. 이거요. 네. 아이의 수준을 파악해 의대 진학을 위한 선행학습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저학년이라서요. 아이의 기질 및 성격 검사. 문과보다 이과 성향의 아이임을 확인하실 때 기뻐하시고 이과 성향을 확인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의대 진학을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치과에 많이 다녔는데 다른 사람의 이나 이런 거를 다 소중하게 대해주면서 또 그 치과의사 선생님이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 1184 볼게요. 초등학교 5학년인 현정이는 지난해부터 의대를 목표로 하는 수학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시험에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특별반이죠. 이만큼의 길이가 3이에요. 그래서 C의 좌표는 A의 X좌표는 마이너스 4니까 현정이는 요즘 중학교 1학년 과정의 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Y좌표를 알 수 있어서 삼각형의 넓이를 아이의 시간은 점점 더 빨리 흘러갈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조금씩 선행 속도를 높이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과 수학의 선행 속도를 올려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중등 수학을 마무리를 하고 중학교 때 고등 수학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10회독이 거의 기본이고 가장 많은 친구들이 14회독까지 해서 선생님보다 훨씬 더 많은 실력을 갖고 있는 느낌으로. 고3인 민규는 초등학교 때 대치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대치동의 사교육 인프라를 이용해 의대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죠. 학원이 끝나면 독서실로 갑니다.
입실과 퇴실, 외출, 수면 시간까지 독서실에서 관리해 줍니다. 정해진 시간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부모에게 연락이 갑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의대를 이제 준비를 했던 거라 가지고 이게 너무 이렇게 사는 거에 익숙해져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스스로의 압박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도 놀고 싶다 해서 막 놀 수도 없기도 하고 해서 지친다라는 걸 모르는 아이들, 학생들도 꽤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다르지만 이곳에 모인 많은 학생들의 목표는 같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자연계 수능 성적 최상위 학과는 1위부터 20위까지 모두 의대였습니다.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은 곧 이공계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스카이라고 불리우는 3대 명문대학 자연계의 정시 합격생 약 43%가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의대에 가기 위해 재수를 합니다. 저는 사실 현역대 대학을 가고 싶어서 고려대 공과대학을 쓰고 싶다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었어요. 사실 재수는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의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취업 얘기를 꺼내시면서 공대는 안 된다. 가서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 결국 수시로도 전부 상향으로 메디컬로 지원을 했습니다. 6월 모의고사가 끝나면 학원가는 바빠집니다. 의대 정보를 들어가려면 재수, 3수, 4수, 5수까지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된다. 아무리 노력을 의대 입시에 재수가 필수가 된 지 오래. 2025년 의대 신입생 10명 중 6명은 여러 번 수능에 도전하는 소위 N수생이었습니다. 반수반 이제 6월 중순에 열어요. 대학교 1학년 1학기가 마칠 때쯤. 그때 되면은 대학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까지도 많이 와 있어요. 그게 요 근래에 좀 더 가속화됐어요. 이공계열 학과에서는 의대를 가기 위해 자퇴를 하는 학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순수과학을 전공하겠다고 이제 들어왔던 친구들도 조금 현실적인 벽들에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말없이 조용히 다 의대로 떠났던 것 같아요. 휴학을 하고 반수를 한다거나 의학계열 쪽으로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본 적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끝나고 나서나 아니면 2학년 때라던가 갑자기 사라진 그런 동기들이나 선배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메디컬 계열 쪽으로 가려고 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대학에서도 이공계 이탈 문제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저희 목소리가 제대로 좀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데 850명이 입학을 해가지고 졸업은 75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장을 시작했을 때 그 숫자를 보고 상당히 놀랐고 이런 현상이 한 5년 전만 해도 한 100명 이하 수준이었는데 최근 5년에 이탈자가 매년 한 100명 이상 늘어나고 작년에 그 의정 갈등 사태, 증원 문제 때문에 지금 한 120명까지도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장에서 지켜보는 마음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의대 공화국이 된 대한민국.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정부가 국가 전략 사업으로 과학 기술을 강조하기 시작한 1980년대 가장 우수한 인재들은 물리학과와
기계공학과를 선호했습니다. 교수 1인당 학부 및 대학원 학생 수가 평균 8명으로 인간적으로 그때 공대가 제일 높았죠. 그 높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정부에서 그 산업 기술 개발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를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온 국가가 그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바로 그때 투자해 놓은 것이 지금 꽃을 피는 거 아니겠어요? 전국! 대한알루미늄 제품부에 근무하고 있는 안용무입니다. 삼태기 메드리를 불러드립니다. 한삼태기, 두삼태기, 석삼태기, 열삼태기 언제나 즐거운 삼태기 메들리, 삼태기 메들리. 정부가 국책 사업은 물론 민간 기업에도 각종 혜택을 지원하면서 기술은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하야로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기계라고 하는 제5세대 컴퓨터가 궁금하고요. 로버트 씨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 역시 이 대회가 우리나라의 컴퓨터 시대를 앞당겨서 80년대 그야말로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과학기술도 거의 0에 가까운 상태에서 이제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빠른 속도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땀 흘리던 분들이 우리 동문이었고요. 공학도로서 자긍심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개발도상국에서 세계적인 과학기술 국가로 대한민국은 도약했습니다. 인재들은 첨단 산업의 가능성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1990년대 최고 인기 학과는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식이 공대에 가면은 성공할 수 있고 재밌는 거 할 수 있고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 거다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셌어요.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인 128메가 프레시 메모리 제품이 세계 최초로 한국인의 손으로 개발됐습니다. 마침내 산업 각 분야에서 세계 최초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디지털 이동 전화 시스템이 오늘 개통식을 갖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남들이 그 이름을 지어주는 세대일 뿐 귀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젊은이들. 인재들은 도전했고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빗길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이 지프가 바로 무인 자동차입니다. 보시는 대로 놀랍게도 운전자가 없습니다. 세계 최초로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린 자율주행 자동차. 30년 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운전자가 항상 운전에 신경을 쓰지 않고도 웬만한 것은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을 해준다든지 해서 결국 운전의 그 하중을 감회가 새롭습니다. 국제 학술 대회에서 이걸 발표했을 때 이 머세데스 벤츠나 또는 폭스바겐의 기술진이 한국으로 와서 여기 머물면서 전체 기술을 보고 갖고 불란서 정부에서 이걸 보고 자기 국내 사실 불란서 내에 제1호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는 많은 기술을 당시 그의 연구팀에서도 개발했습니다. 음성을 인식해 명령대로 움직이는 컴퓨터는 당대를 선도하던 기술이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조그마한 분야의 기술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복합된 기술이거든요. 기계가 필요하죠. 전자가 필요하죠. 통신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컴퓨터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AI가 필요하죠. 퍼즐의 한 조각을 채우지 못하면 전체가 되질 않는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기술의 그 모자란 퍼즐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다 해결해서 각 필요한 기술을 그 나눠줄 수 있는가 상당한 결단을 내려야 되고.
정부가 긴박한 외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가 초긴축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른 기업들의 감량 경영이 확산되면서 실업 인구가 1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직업을 갖고 있다 실직한 사람이 79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맨 처음에 영향을 받은 게 연구소나 개발직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한 후로는 학생들이나 연구진이나 이런 또 저를 포함해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있고 국가 산업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자부심이나 어떤 모티베이션, 동기가 점점 사라지지 않았나.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의 경제가 효율성 중심으로 재편이 되다 보니까 강력하게 자신들이 안정적인 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이분화되는, 그게 12대 88 사회로 나뉘게 됐습니다. 그 지위 경쟁의 아주 정점에 의사라고 하는 지위가 만들어지는 이런 위계화가 완성이 됐다. 이공계 위기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대두된 것은 2000년대 초반에 그때 일입니다. 사회 전반으로도 이제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우선 이공계가 공급이 되고 있는 게 맞냐, 뭐 이런 논의에서 이공계 위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게 이제 부각이 당시에는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게 20년 동안 여러 많은 정책들이 있고 많은 대책들이 수립이 되었지만 이 의대 선호 현상은 여전히 가시지를 않고 더 세지고 있구나. 고등학생들의 이과 선택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공대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 인력의 절대 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힘든 엔지니어가 된다든지 이런 거는 피하는 그런 경향이 아닌가. 이공계 쪽으로 대학을 가서요. 졸업을 하면 이제 취업이 잘 안 된다는 경향이 있잖아요. 97년 IMF 이후 판검사나 의사 등 이른바 사자 전문직이 유일한 1등 신랑감이 됐습니다.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초중고를 다니면서 의대 진학을 생각해 봤을까요? 의사가 사회적 지위도 좀 높고 전체적으로 버는 돈이 일단 금전적으로만 봐도 일반 연고대 나오는 것보다 한 몇 배씩 훨씬 벌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추천받은 직업이 의대였고 의대 가면 이제 막 예쁜 와이프 만나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첫 번째 희망하는 학교가 어디지? 서울대 의대요. 서울대? 의대. 두 번째는? 연세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울산대 의대. 모두 다 의대? 예. 학생들이 의대를 꿈꾼 이유가 보통 부모님한테서 기인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IMF나 이런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인 시기에서 경제활동을 하셨던 분들인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직업을 이제 잃지 않고 뭐 그랬던 의사가 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서 다들 자녀들한테 그렇게 의대를 강요 아닌 강요하지 않았나. 평생 직장이 사라지면서 생겨난 전문직 선호 현상은 이공계의 위기를 가속시켰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2016년 인간에게 도전장을 내민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 이 세기의 대결로 전 세계는 AI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각국은 AI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반도체와 로봇공학,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미국에선 민간 기업들이 그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Every single restaurant, every single website will probably in the future have these AIs. 중국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AI 산업에 투자했습니다. 我们就这样走自主创新的道路。 중국의 AI 관련 기업은 2024년 기준 167만 개.
중국은 AI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기술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4차 산업으로의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 위주의 그 일극화 국제 질서에서 미중 간의 어떤 기술 패권 전쟁 두 가지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술은 국가의 사활적 열쇠가 됐습니다. 그러자면 기술이 있는 국가는 생존하고 기술이 없는 국가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써야 된다. 인재는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세계에서 많은 인재들이 모이는 곳에서 같이 공부하고 경쟁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었고요. 분야 특성상 미국이 좀 더 한국에 비해서 많이 좀 선도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더 연구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로 이제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세계적인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있어 인재의 자석이라 불리우는 미국. 조철준 씨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UC 버클리 박사과정을 택했습니다. 이 대학 공대는 세계 공대 순위 5위의 명문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 연구 분야는 인공지능이랑 뇌공학을 접목을 시켜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를 주로 하고 있고요. 유학을 결심하게 된 시기는 한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한국이 잘 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인공지능이랑 뇌과학을 결합하는 거는 더더욱이나 또 볼모지였고 한국이. 도전하는 연구자에게 미국은 다양한 시도와 실험이 이어지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But this encodec is not a token. So it has a separated. It is intended to texture, like voice texture, right? These have an information about have the information about. So you would just have to add that onto it. Just not need to put.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일자리와 보상 또한 풍족합니다. 여러 가지 그 진로를 아직까지는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빅테크들을 좀 지망해 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연봉이 좀 많이 주고 30만 달러에서 한 40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 많게는 5배까지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 IT 산업의 중심지 실리콘밸리. 구글, 엔비디아,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기술 혁신의 성지입니다. 안휘진 씨는 1년 전 이곳의 한 스타트업에 입사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일했고요. 그때도 이제 비슷한 인공지능 관련 일을 했고 그 안에서도 자연어 처리를 하는 팀에서 일을 1년 반 정도 하다 왔어요. 서강대에서 컴퓨터 공학 석사를 마치고 네이버에서 1년간 일한 그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미국 스타트업의 분위기를 체험하고 싶어서 실리콘밸리에 왔습니다. 저는 사실 호기심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거창한 것도 아니고 이제 테크에서 일하다 보면은 미국의 빅테크들이 뭐를 했다라든가 뭐를 발표했다라는 게 이제 엄청 큰 뉴스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좀 동경의 대상으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제가 어디서 이름을 들어본 분들이 많았어요. 뭐 논문에서 봤다던가 그런 사람들이 보인 게 되게 실력자들이 많은 회사 같아 보여서 처음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실리콘밸리에선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대기업을 가는 것과 스타트업을 가는 게
보상 측면에서는 막 엄청 갈린다는 느낌은 저는 못 받았어요. 보수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훨씬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경제적인 입장에서 따져보면은 돈을 벌려고 직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미국에 와서 돈을 버는 게 더 많이 벌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오래 일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당장 뭐 연봉 삭감 이런 것 때문에 쉽게 고려하기 힘드신 것 같은 경우도 많이 봤어요. I think that way it's fine because the whole marketing aspect I think which was conveyed there is is. 그는 인도 출신의 동료들과 한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휘진 씨처럼 첨단 기술에 인생을 걸고 미국에 온 글로벌 인재들이죠. How do you interview those for those cases? The last 10 years things have changed and now we have a lot of folks who did their PhD here, postdoc here, they moved back to India and things are changing. The number of people going back has increased in the last 10 years. At least they are the people who came in US in 95 to 2005, I would say. They came here for good. They want to stay here. What changed? What? I think salaries have increased in India. That's the case. That's one of the money as well. It's like one of the things. In the last 10 years we have seen a lot of, I would say, like startups, unicorn startups emerging in India. Earlier it would be like one few, but now it's like very common thing. 미국 IT 산업의 핵심이었던 인도의 인재들은 최근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대한민국 인재들의 미국 유입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고급 인력 취업 비자를 인구 대비 가장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 연구 커리어랑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니까 또 국내로 돌아오고 싶은데 국내로 돌아오는 자리가 많지 않기도 하고 설령 그런 자리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가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구 지원 사업도 꾸준히 계속 따와야 되고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이 많은 게 90년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년 이공계 박사 학위가 배출되는 그 수보다 거의 2.6배에 달하는 일자리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자리를 찾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죠. 90년대까지는. 그런데 이 수치는 계속해서 떨어져서 지금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인력 박사가 만들어지는 수보다 일자리의 증가가 반도 되지 않는 지금 규모거든요. 되게 일체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샘플 홀더와 잘 물렸네. 기초과학 연구자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 밑에 저 노란색 저거는 뭐야? 고체 물리학 실험이라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많은 고체 물질들이 물리학적으로 어떤 성질을 보이는지를 연구해서 저희 실생활에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지금은 그 약간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논의하고 싶은 게 이거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볼 기회가 없어. 프록체이션 얘기한 거. 김근수 교수팀의 연구는 세계 3대 학술지 네이처에 실리면서 과학계 100년의 난제를 풀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구팀은 오랫동안 고가의 실험 장비를 마련하지 못해 외국의 연구 시설들을 전전하며 지금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한 번 실험에 가면 학생들 한 4명 정도 함께 가는데 가서 이제 24시간 밤새서 실험하고 24시간 휴식하고 24시간 실험하고 저희는 일주일의 실험 기간을 봤는데 1초의 낭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치열하게 달려들어서 그 안에 실험을 원하는 대로 못 끝내면 한 달 뒤, 2달 뒤나 기회가 있는 거니까 학생들이 그것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른 거죠. 쓰면은 안 물리는 거고 또 깊이 그렇게 고생해서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주머니는 가볍고 미래는 불안합니다.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불안감은 있죠. 그게 뭐 과제 자체가 단기적으로 계약이 끝나면 끝나는 거여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의 고용 자체가 계약으로 묶여 있으니까 불안함을 느끼는 연구자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박사를 딴다고 예전처럼 이제 사람들이 막 대우해주고 내가 어디든지 직장을 골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박사 후 연구원 실적을 계속 쌓으면서
전 세계를 사실 전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되진 않을까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우리 인재들이 이렇게 머물고 싶은 분야를 만들려면 그들에 대한 적절한 이 보상들이 필요하겠죠.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소위 그 인재 유출이라든지 우리나라보다는 다른 나라의 환경에서 내가 내 뜻을 펼쳐보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신소재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도연 씨.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면 루트가 되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대학원에 진학을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도연 씨는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약간 창업이라는 길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막상 발을 들여놓고 보니까 막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취직을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는 정부의 지원으로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개발해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칫솔 같은 생활용품부터 친환경 부표까지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죠. 필요가 없어가지고. 기술의 관건은 내구성입니다. 친환경적이면서도 튼튼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계속 시제품을 만들어 테스트하고 있죠. 완벽하게 깨지진 않았는데 바람 새는 소리가 났거든. 그래도 버티긴 버티는데? 프로토타입 한번 만드는데 공장 그리고 소재 비용, 인력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거의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같은 초창기 기업 입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이걸 계속 하는 이유는 자산이나 데이터가 우리의 어떤 미래를 위한 동력이 된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안 깨졌어, 만약에. 그러면 얘가 추로서의 기능을 못했다는 거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이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 성장하기 위해선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정책이 중요합니다. 정권마다 되게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기술에도 컨셉이 있고, 뭐 갑자기 AI 투자한다고 하면 AI가 막 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운이 좋게 트렌드가 잘 맞았을 때는 지원을 많이 받기도 하고, 갑자기 업황이 안 좋아지고 뭔가 여기가 트렌드다 몰려가면은 여긴 또 지원 못 받고, 국가의 방향성을 잘 정해놓고 그거를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과학이라는 거는, 공학이라는 거는 되게 비용과 연구와 투자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잖아요. 그래야 성과가 나오는 건데. 진짜 장비를 수 있는 거니까. 인류의 삶을 바꾼 획기적인 기술 대부분이 이렇게 작은 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전 세계 사람들의 주머니 속에서 내가 만든 무언가가 나오게 하는 게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뭔가 돈을 버는 것보다는 뭔가 그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다. 이게 이제 제 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하고 있는 일이 그것과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 언젠가는 그 꿈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공학은 본래 어떤 것이었을까?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의 한 연구실. 이곳에선 특별한 로봇을 만듭니다. 사람의 몸에 착용해서 움직임을 도와주는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상체 가속도가 좀 작으면 뭐 계산값 괜찮을 텐데 이게 너무 크게 나오면 사실 지금 캡처 포인트를 잡는 게 의미가 있나? 센서 자체가 뭐 망가지거나 뭐 배선 회로 쪽으로 문제가 된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상체 움직임이나
그런 사람에서 나오는 의도도 좀 같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남자애들 보면은 그 만화 영화 좋아하잖아요. 근데 만화 영화 보면서 로봇 하는데 전 그냥 거기서 철들지 않은 그냥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요. 로봇 과학자 해야 되겠다 그랬다가 아, 로봇은 공학이구나를 깨닫고 로봇 공학자로 바뀌고 뭘 할까 보다가 이런 사람 도와주는, 사람을 감싸서 사람의 부족함을 좀 도와주는 이런 웨어러블 로봇 기술이 굉장히 뭐 비전도 있고 뭐 제가 사명감도 좀 느껴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아, 이건 진짜 내가 인생을 걸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 남자는 절실한 마음으로 로봇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2017년 2월이었고요. 29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고 나고 나서 눈을 딱 떴을 때가 중환자실이었거든요. 내 다리는 보이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의학은 더 이상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절망적이었던 그때 이 로봇을 만났습니다. 공경철 교수팀에서 개발한 입는 로봇. 이 로봇을 입고 그는 다시 세상에 발을 디뎠습니다. 첫 걸음을 뗐을 때는 마치 인류가 첫 그 달에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와 같은 거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무섭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몇 걸음을 뛰면서 이 로봇이 땅에 닿을 때, 제 발이 땅에 닿을 때 진동을 몸으로 느끼고 그때서야 이제 아, 내가 이렇게 걸었었지. 공학은 인간의 능력을 다시 창조했습니다. 2024년 그는 사이베슬론 대회에 나갔습니다. 장애인들이 로봇과 같은 생체공학 보조장치를 착용하고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올림픽입니다. 할 수 있다. 가자. 승환 씨와 그의 로봇은 10개의 미션을 6분 41초 만에 완수했습니다. (16개) 팀 중 유일하게 모든 미션을 제한 시간 내에 완수한 단연 챔피언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더 일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나중에 아이 커서도 아빠는 왜 휠체어에 앉아 있어라고 물어볼 것 같고, 또 아이는 제가 항상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만 보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걷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주호야. 이게 누구야? 아빠 너무 들어. 아니, 근데 그 소리 가능해요. 아빠가 쾅기 했어요. 진짜? 아빠 로봇 어디 있어? 아빠 로봇이다. 보세요. 이거 보세요. 고쳐. 주호에게 아빠는 영화 속 아이언맨처럼 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성적인 관점에서 시작을 한 연구인데 이게 굉장히 감성적인 리워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좀 저희의 기술을 잘 이렇게 패키징을 해서 누군가를 도와드리면 그 누군가에게는 또 감동이 되고 그냥 그런 감동에 대한 부분을 또 저희한테 표현을 해주시고, 네, 이런 사람을 지향하지 않았으면 느끼지 못할 법한 그런 굉장히 큰 어떤 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로봇을 좋아하던 한 소년이 40년 동안 꾼 꿈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오지 않았을 오늘입니다. 이공계라는 분야는 뭔가
재미있고 여기서 진짜 어떤 본질적인 뭔가를 탐구할 수 있고 정말로 성공하고 하면 정말로 큰 부와 여러 가지 명예와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도전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약간 막연한 두려움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기꺼이 불안함을 감수하고 정말 큰 부와 명예를 위해서 도전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있느냐 아니냐 뭐 이거의 문제이지 않을까요? 소위 젊은 학생들이 꿈을 가질 때 가치라는 것 아까 얘기했었고 그 가치가 보여야 되고 내가 노력하고 얻은 성과에 대한 보상이 그거에 맞게만 따라오면 합의됩니다. 갑니다.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사회에서 의사나 변호사처럼 자격증으로 보호되는 직군에 우수 인재가 몰리는 현상이 생기면 그 사회가 쇠락하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딱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죠. 이 분위기를 바꾸지 않고는 우수한 학생들이 자격증이 있는 직업군으로 몰리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재가 곧 국가 경쟁력인 인재 전쟁의 시대. 우리의 인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